여러분,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사실은 동아시아라는 틀에 가두기엔 너무나 거대한 존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이 사실을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다는 것도 말이죠. 사건은 프랑스 파리의 명문 소르본 대학교 세미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저명한 교수가 한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가 아니다라는 폭탄 선언을 하자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인 학생은 비웃으며 조롱했고 중국 교수까지 거세게 반발했지만 이 교수가 35년간 추적해온 데이터가 공개되자 장내는 이내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예. 압도적인 증거 앞에 조금 전까지 조롱을 퍼붓던 일본인 학생은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쏟았는데요. 전 세계 역사학계를 경악시키며 한국인의 자부심을 다시 쓰게 만든 그 소름 돋는 전말을 지금 단독으로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세바스티앙 르클레르입니다. 저는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비교 역사 사회학으로 서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각 문화가 무엇으로 구분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날은 추운 2월의 어느 날이었고 세미나실 강의장 공기는 바깥의 기온과 다르게 아주 뜨겁고 팽팽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평소와는 다를 거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는 15명의 연구자와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출신 국가도 다양했습니다. 이탈리아, 중국, 독일, 영국,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공책을 펼쳐 펜을 쥔 채 제가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학기 말을 맞아 열린 특별 세미나였고 주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일본, 한국 사람들이 집단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각 나라의 국민성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서구학자 가운데 이 주제에 대해 저만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들을 책으로만 연구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도쿄에서 8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는 베이징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는 서울로 옮겨 6년을 더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21년을 동아시아에서 실제로 살며 보낸 셈이었죠. 관광객이나 단기 방문자가 아니라 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생활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언어를 배우고 수천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좋을 때와 나쁠 때 모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이 세 나라에서 이 정도로 오래 살며 연구한 서구학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저는 35년 동안의 연구 끝에 도달한 하나의 결론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할 말이 이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될 거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이트보드 쪽으로 걸어가자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긴장한 듯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공기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쉽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마커를 집어들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크게 글씨를 썼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가 아니다. 마지막 글자를 쓰는 순간 방 안은 갑자기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얼어붙은 듯 말이 없더니 곧 동시에 여러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일본인 박사과정 학생인 하루카 나나미는 손을 번쩍 들었고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교수님, 35년간의 데이터가 정말 그런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방금 들은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을 했다는 듯 보였죠. 저는 손을 들어 모두를 진정시킨 뒤 다시 화이트보드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 아래에 또 하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완전히 다른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너무 뜻밖의 말을 들었을 때 나오는 어색하고 긴장된 웃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에서 온 연구자 천룽은 얼굴이 붉어진 채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나나미는 옆자리에 앉은 영국 학생 리암 존슨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는데 조용히 말하려 했지만 제 귀에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더 이상 학자다운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35년 전 제가 처음 이 생각을 정리했을 때도 동료들은 똑같은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당시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믿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모두 한자를 사용했고 유교 사상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마치 같은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35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해왔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했고 수만 건의 사례를 모아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통계와 패턴으로 분석한 끝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어온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분노한 표정, 혼란스러운 얼굴,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시선까지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세미나가 끝날 즈음이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많은 생각들이 무너질 겁니다. 아니, 무너져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토론으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주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숫자와 기록,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사실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나미는 가슴 앞으로 팔짱을 낀 채 전혀 믿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보여주세요. 말투에는 분명한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지 증명해 보라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노트북 앞으로 걸어가 첫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굵은 글씨로 하나의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모두가 그 문장을 읽을 수 있도록 잠시 멈춘 뒤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재난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질서 있고 예의 바른 시민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생존이 위협받고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는 순간 사람들은 숨겨왔던 행동 방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몸에 배어온 습관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그것을 꾸미거나 감출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 온 학생 마르쿠스 슈미트가 손을 들고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비교하느냐는 질문이었죠.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세 장의 사진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의 참혹한 현장이었고, 두 번째는 2008년 중국 스촨성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피해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기름이 해변을 뒤덮고 있는 장면으로 2007년 한국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를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사진을 가리키며 일본에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사례부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거대한 지진이 일본을 강타했을 때 제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차분히 풀어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뉴스는 일본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음식과 물을 기다리는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냈습니다. 약탈은 거의 없었고 도둑질도 없었으며 눈에 띄는 혼란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본 사회가 얼마나 규율있고 위기 속에서도 얼마나 성숙하게 행동하는지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질서 아래에 깔려있는 태도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시를 내릴 때까지, 자위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스템이 다시 작동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움직이기보다는 누군가가 정해준 절차와 계획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거나 주도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뉴얼과 지침, 그리고 권위를 가진 존재가 행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때 나나미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서적 연함은 좋은 것이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미덕인데 왜 그것을 문제로 보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질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요소를 보자는 겁니다. 바로 자발성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서 돕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점을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저는 화면을 넘겨 중국의 사례로 이동했습니다. 2008년 쓰촨 지진의 자료였습니다. 피해 규모는 참혹했고 사망자도 매우 많았습니다. 중국 전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구호 물자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물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정부 관리들이 음식과 약품, 담요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자발적 참여율은 겨우 2.3%였습니다. 100명 가운데 2명 정도만이 아무런 보상이나 강요 없이 스스로 나섰다는 뜻이었습니다. 천둥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은 일부 부패한 관리들의 문제일 뿐이지 중국 사회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와 언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세 번째 사진, 한국의 태안 해변이었습니다. 두꺼운 검은 기름이 모래와 바위, 바다 위를 가득 덮고 있는 장면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마치 악몽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춰 모두가 그 장면을 충분히 보게 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한국 서해안 태안 인근에서 대형 유조선이 충돌했습니다. 그 결과 12,000톤의 원유가 바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을 조사한 뒤 정화 작업에 최소한 15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물고기와 새들이 대량으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질 재앙이 될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구가 끝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방안을 한번 둘러본 뒤 답을 말했습니다. 10개월이었습니다. 겨우 10개월이었죠. 사람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15년이 걸릴 거라던 일이 어떻게 10개월 만에 끝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 때문입니다.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크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인구는 약 4,900만 명이었습니다. 즉, 전체 국민의 약 2.5%가 태안으로 가서 기름을 치웠다는 뜻입니다. 40명 중 1명이 현장에 있었던 셈이죠. 이들은 명령을 받은 군인도 아니었고 배치된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회사원, 학생, 주부, 은퇴한 사람들, 젊은이와 노인들이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상과 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나나미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의심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동원한 것은 아니냐, 강요나 압박이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자발적인 행동이 맞느냐는 것이었죠.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해둔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의 94%가 완전히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령도 요청도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단의 현장으로 왔습니다. 이어서 저는 자원봉사자들의 작업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고무장화와 장갑을 낀 채 몸을 굽혀 끈적한 기름을 손으로 퍼담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중년, 노인들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날씨는 몹시 추워 보였는데 실제로 사건은 12월, 한겨울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통비도 스스로 부담했고 음식도 자기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필요한 도구와 물품 역시 직접 준비했습니다. 누구도 비용을 보상해주지 않았고 그 대가로 돈이나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써가며 일한 겁니다. 작업은 힘들고 더럽고 추웠습니다. 손과 옷은 기름으로 망가졌고 강한 냄새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매일같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말입니다. 기자들이 왜 왔느냐고 물었을 때 자원봉사자들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요.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도와야죠.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저는 그 안에서 아주 깊은 의미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한국의 공동체 DNA였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그 문구를 적었습니다. 공동체 DNA. 그리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서로 다른 행동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 패턴은 너무 깊이 자리 잡아 마치 그 사회의 일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요소처럼 보이게 됩니다. 일본 사회는 규칙과 시스템을 따르는 행동 양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국 사회는 각자가 먼저 자신의 생존을 챙기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 사회는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이 먼저 행동에 나서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나나미는 고개를 저으며 단 하나의 사례로 너무 큰 결론을 내린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패턴을 말할 수는 없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일 뿐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바로 그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1998년 한국의 IMF 금융 위기 당시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경제는 사실상 붕괴 상태였고 국가는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연재해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국가 전체의 생존이 걸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기에 351만 가구가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에 금을 기부했습니다. 결혼반지, 목걸이, 장신구 등 금으로 된 물건들을 내놓았습니다. 국제대출금을 갚고 나라를 경제 붕괴에서 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총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규모였습니다. 화면에는 수집 장소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결혼반지를 빼는 여성들의 모습도 있었고 아이의 첫 돌을 기념해 마련했던 금반지를 가져오는 부모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가족과 사랑, 추억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법으로 강요된 것도 아니었고 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모두가 조금씩 책임을 나누면 함께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천둥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중국에서 벌어졌다면 사람들은 기부 대신 거리에서 시위를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느냐며 먼저 지도자들이 책임지라고 요구했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 자체가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국민성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마스크 착용률은 97.8%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음식이나 생필품을 지나치게 사들이는 사재기 사례는 공식적으로 0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들이 주는 의미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처럼 강력한 봉쇄를 시행하지도 않았고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마스크 미착용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물자를 독점하면 누군가는 부족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행동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민성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위치시키는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나나미는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전보다는 진짜 궁금증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를 알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식민지 시기를 거쳤는데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지나온 저항의 역사를 먼저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반란과 봉기에 관한 역사 데이터를 담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500년 동안 이어진 조선 왕조 시기에
한국에서는 민중 봉기가 모두 81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화이트보드에 크게 적었습니다. 812. 그리고 그 옆에 비교를 위해 또 하나의 숫자를 적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일본에서 기록된 농민 반란은 143건이었습니다.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5배가 넘는 봉기를 경험했습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통치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제도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을 때, 그들은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상대라 하더라도, 저항이 죽음을 의미할 수 있더라도 일어나서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두려움이 따랐지만 침묵보다는 행동을 택했습니다. 이런 저항의 태도는 한국인의 정체성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왔습니다. 저는 이어서 또 다른 역사적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독립을 외쳤습니다. 일본 군인들은 총과 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맨몸으로 행진하고 시위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체 인구의 약 3.2%가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100명 중 3명이 무기를 들지 않은 채 무장한 군대를 향해 거리로 나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위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큰 희생을 감수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이 될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화면을 넘겼습니다. 1900년대 초 하와이에 있던 한국인 이민 노동자들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이들은 가난을 피해 하와이로 건너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사탕수수를 베는 일은 매우 고됐고 임금은 적었으며 생활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번 돈의 22%를 한국으로 보내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다시 말해 수입의 5분의 1 이상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정치적 대의를 위해 기꺼이 내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한 푼도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한국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위해 더 큰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경제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기대한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앞에 보상이 없었습니다. 대신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민족에 대한 책임감이 그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이쯤 되자 세미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나나미와 천둥 역시 반박할 준비를 하기보다는 제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들의 생각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연구가 아니라 제 가족의 이야기,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나눌 차례였습니다. 그래야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고 가장자리는 손때가 묻어 닳아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꺼내보았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어올려 모두가 볼 수 있게 한 뒤 맨 앞줄 학생에게 건네 방 안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마르고 지쳐 보였지만 카메라를 향해 조심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 줄리앙 르클레르였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자 제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1951년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프랑스 대대의 병사였습니다. 프랑스는 남한이 북쪽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병했고 아버지는 그때 겨우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지평리 전투와 단장의 능선 전투 같은 치열한 전투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전우들이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봤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두려운 날들의 연속이었고 여러 번 죽음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1951년 겨울 아버지의 인생을 바꾼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훗날 제 인생에도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전투 도중 아버지는 부상을 입고 부대와 떨어졌습니다. 적진 깊숙한 곳에 홀로 남겨졌고 피를 흘린 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숲속으로 기어들어가 바위 사이에 몸을 숨겼지만 그곳에서 죽게 되리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눈이 쌓였고 음식은 거의 없었으며 상처는 점점 감염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 속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며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와 이제는 결코 하지 못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적군이 자신을 찾은 줄 알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인근에 살던 한국인 농부와 그의 가족의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숲 근처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아버지가 그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한국은 전쟁 한가운데 있었고 전선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북한군이나 중국군이 이 가족이 프랑스 병사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족 전체가 처형당했을 겁니다. 부모도 아이들도 노인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실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기로 말입니다. 그들은 겨울 동안 채소를 보관하던 지하 저장고를 파내어 그곳에 아버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음식, 감자 몇 개와 보리를 꺼내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족이 겨울을 버티기 위해 남겨둔 거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아버지와 나눴습니다. 외국에서 온 낯선 병사, 그들의 입장에서는 적군일 수도 있는 사람과 말입니다. 3주 동안 그 가족은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물을 가져다주고 추위에 얼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유엔군이 다시 그 지역을 장악했고 아버지는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결국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아버지는 그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제대로 감사하고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기록은 사라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가족을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그들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자라는 동안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학자가 되어 동아시아 사회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도 이 이야기는 늘 제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이 끝나갈 무렵 그는 병상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육골 일부를 한국에 그 가족이 살았던 땅 어딘가에 뿌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몰라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친절을 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그 소원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육골 일부를 한국으로 가져가 그가 말해주던 시골 지역 근처에 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농부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도 저를 도왔습니까? 그 농부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사람이니까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사진은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제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몇몇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하루카 나나미는 눈을 깜빡이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천둥 역시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 문장, 당신이 사람이니까요가 제가 35년 동안 연구해온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DNA의 중심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 농부 가족에게 이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존조차 이 기본적인 인간의 원칙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받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행동했습니다. 국적도 소속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보았고 그래서 도왔던 겁니다.
이건 교과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만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강력했으며 한국 사회를 깊은 곳에서부터 형성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 독특한 정체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는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도에는 훨씬 더 큰 나라들 사이에 놓인 한국의 위치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중국, 동쪽에는 일본, 북쪽에는 러시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았고 강력한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온 지정학적 현실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쟁하는 강대국들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들은 끊임없이 한국을 지배하거나 침략하려 했습니다. 화면에는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한국은 외세의 침략을 931번이나 겪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화이트보드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2000년 동안 931번의 침략. 그리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계산해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5.5년마다 한 번씩 외국의 침략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5년이나 6년마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나라에서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이 불타고 가족이 죽고 식량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이 2000년 동안 이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답은 단순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함께 붙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도망치는 선택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쉽게 다른 땅으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대륙으로 도망칠 수도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남아서 반복되는 침략을 함께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아주 분명한 생존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함께 뭉치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이것은 멋있게 꾸민 구호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함께 싸우지 않으면, 자원을 나누고 서로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세대를 거치며 점점 자동적인 반응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버틸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강한 공동체 DNA를 갖게 된 이유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더 착하거나 더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가 살아남기 위해 이 방식을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패턴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역사적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마을 구조에 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마을은 서로 돕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었습니다. 한 집이 불타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서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어느 한 해 수확이 부족하면 다른 집들이 음식을 나눴습니다. 외적이 침입하면 마을의 남자들이 모두 함께 나서 마을 전체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선행이 아니라 공동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구조였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의 역사적 발전과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바다라는 자연적 장벽 덕분에 외세의 침략을 상대적으로 덜 겪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사회는 내부 질서와 위계에 더 집중하며 발전했습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명확하게 정해졌고 각자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한 사회는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복되는 침략으로 모든 체계가 자주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구조나 위계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빠르게 움직이고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자발성과 즉각적인 협력을 중심으로 한 행동 방식을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DNA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2016년과 2017년의 사진들이 이어서 나타났습니다. 밤의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물결이 끝없이 이어져 어디까지가 군중의 끝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으로 불린 장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규모 부패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폭력이나 혼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놀라웠습니다. 수개월 동안 누적 1,700만 명이 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당시 대한민국 인구의 약 33%였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 3명 중 1명이 거리로 나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들은 전문 시위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원, 교사, 학생, 부모, 조부모까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위와 관련된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폭력 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진 사람도 없었고 창문을 깬 사람도 없었으며 경찰과 충돌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1,700만 명이 모였는데 폭력이 0건이었습니다. 시위가 끝난 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종이 한 장, 플라스틱 병 하나까지 모두 정리했고 광장은 시위가 시작되기 전보다 더 깨끗해졌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가야 할 때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즉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수준의 질서와 협력이 유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결국 시위는 성공했고 대통령은 탄핵되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도 특별한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공동체 DNA가 현대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이때 독일에서 온 학생 마르쿠스 슈미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조용히 듣고 기록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사례들이 모두 하나의 명확한 패턴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반복된 사건들이 아니라 한국 역사 전반과 현대 사회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특성이 세대를 거치며 형성되고 강화된 문화적 진화의 결과라고 정리했습니다. 하루카 나나미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미나 초반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회의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깊이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전제를 다시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역사 교육이 지나치게 단순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유교와 한자 문화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본질적으로 비슷하다고만 배워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표면적인 공통점이 훨씬 깊은 차이를 가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사회의 발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외부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 결과 내부 질서와 조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규칙을 따르고 위계를 존중하며 집단 내의 조화를 유지하는 문화가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끊임없는 침략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내부 질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언제든 외부 위협에 맞서기 위해 빠르게 단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동원과 즉각적인 협력을 중시하는 또 다른 DNA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천룽도 말을 이었습니다. 초반의 방어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진지한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중국이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왜 한국처럼 높은 수준의 자발적 참여가 나타나지 않는지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문화는 오랫동안 각자가 자기 자신과 직계 가족을 우선 돌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각자 자기 집 앞 눈을 쓸어라라는 말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 문화는 우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심지어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고 말하는 언어 습관 자체가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인식하는 사고방식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저는 세미나실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와 반발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깊이 몰입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관찰과 데이터가 보여주는 하나의 일관된 패턴이라는 점을 그들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35년의 연구가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쿄와 베이징, 그리고 서울에서 보냈던 시간들, 수천 건의 인터뷰와 끝없는 통계 분석들이 모두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서구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는 또 하나의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다른 무언가였고 인류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세미나 시작 때 화이트보드에 적어두었던 문장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가 아니다. 이제 학생들은 이 문장을 보고 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속삭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말하고자 한 뜻을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결론을 차분하게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동아시아의 일부로만 연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몇 가지 표면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를 사용했거나 사용해왔고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겉으로 보이는 유사성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특히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차이를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은 독특한 공동체 DNA를 발전시켜왔고 바로 이 점이 한국을 이웃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듭니다. 이 점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저는 또 다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독일로 떠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극도로 가난했고 국토는 파괴되었으며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일과 협정을 맺었고 한국 남성들은 독일의 탄광에서 광부로, 여성들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독일로 갔습니다. 광부들은 어둡고 위험한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일해야 했고 간호사들은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타국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긴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외로웠고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번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임금의 상당 부분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자신들의 생활도 빠듯했지만 돈을 모두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돕기 위해서였고 동시에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희생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자금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의 정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해변에 모여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07년, 불과 20년도 되지 않은 일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현대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위기가 닥치자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그 오래된 DNA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부상당한 프랑스 군인을 숨기기 위해 가족 전체의 목숨을 걸었던 그 가난한 한국인 농부 역시 같은 DNA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이념이나 전쟁의 승패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고 그래서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당신이 사람이니까요. 이 모든 사례는 우연히 흩어진 사건들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무작위적인 친절의 결과도 아닙니다. 한국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어 왔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관된 행동 패턴의 일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을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구분짓는 핵심입니다. 저는 세미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학생들과 연구자들은 이제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대던 자세는 사라지고 모두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논리를 준비하던 대신 조심스럽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던 하루카 나나미조차도 자료 하나하나에 깊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지닌 세계적인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1세기 세계는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 불안, 정치적 분열. 이 문제들은 어느 개인이나 단일 국가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개인적 이익을 넘어 공동선을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한국의 공동체 DNA는 바로 지금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한국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과 자원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강압적인 통제나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공동체의 가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스스로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많은 이들은 집단 행동이 위로부터의 명령이나 보상, 강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움직입니다. 저는 다시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에 논란을 불러왔던 문장들을 지우지 않은 채 그 아래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은 인류 미래를 위한 희망이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한 학문적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이 세기의 도전들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협력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를 돕는 본능을 키워야 하고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책으로만 배워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요. 직접 가서 살아보고 일상과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전하고자 한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천둥은 공책에 무언가를 집중해서 적고 있었고 마르쿠스 슈미트는 자신의 메모를 다시 훑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리암 존스는 화면 속 사진들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호기심과 존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정보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이 확장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해가 얼마나 단순하고 제한적이었는지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연구하면서 저는 단지 한 나라를 분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간이 서로를 대하는 또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의 생존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도록 형성되어 왔습니다. 낯선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야 한다고 믿도록 살아왔습니다. 함께 행동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5년의 연구 끝에 도달한 결론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보다 더 큰 무언가입니다. 한국은 인류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우리가 이 방에 머문 시간이 이미 3시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한두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몸을 움직이거나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하는데 이날만큼은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고 속삭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끝까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야기와 증거들이 그만큼 주의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학생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가 제 35년 연구의 하나의 결론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함께 나눴으니 그들 역시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가정과 틀을 다시 의심해야 하고 세계를 지나치게 단순한 범주로 나누는 방식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문화가 지닌 고유한 특성과 그 가치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순간 세미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만 곧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소리는 오래된 돌벽에 부딪혀 크게 울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학술 세미나에서 기립박수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은 예의 바른 박수와 몇 가지 질문으로 끝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날의 박수는 달랐습니다. 제 연구에 대한 예의 이상의 것이었고 한국 사람들과 그들이 보여준 선택과 생존의 방식에 대한 깊은 인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수가 잦아들고 학생들이 하나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을 때 하루카 나나미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듯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일본식으로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울었거나 눈물을 참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병사로 한국에서 복무했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 시절의 일을 자세히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었지만 평생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가끔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멈추고 오래 침묵에 잠기셨다고도 했습니다. 나나미는 그 이유를 그동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발표를 들으며 왜 한국이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인하면서도 따뜻한지, 왜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잊지는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아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개인적인 잘못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당시의 일에 대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진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도 인간성을 지켜낸 한국 사람들의 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와 인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요. 과거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나미가 돌아간 뒤에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읽어야 할 책을 묻기도 했고, 이 연구를 언제 출판할 계획인지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며 연락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나씩 답하며 참고 자료와 추천을 건넸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떠나고 세미나실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파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고 오후의 옅은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젖은 도로는 빛나고 있었고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우산을 접은 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 23살의 얼굴로 멈춰있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나약함이 아니었고 도우려는 선택은 순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사실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이야기는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시 넣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대학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강의 노트를 정리해 출판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소르본 대학의 한 세미나실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증거를 보고 이 이야기를 접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오래된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단순한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더 많은 이들이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돌복도를 걸으며 서울에서 6년 동안 살면서 만났던 한국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돈이 부족했을 때 값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가게 주인이 생각났습니다. 명절에 저를 집으로 초대했던 학생들도 떠올랐고 아팠던 날 무료로 병원까지 데려다준 택시 기사도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개인적인 친절이라고만 여겼던 장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들이 모두 2000년의 역경 속에서 살아남으며 형성된 깊은 공동체 DNA의 표현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931번의 침략을 견뎌냈습니다.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완전한 파괴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은 2020년에 이르러 가장 부유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그 농부의 단순한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일을 보면 돕습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면 행동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에 맞닥뜨리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뭉칩니다. 이것이 그들의 DNA이고 이것이 세계에 건네는 선물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세계 반대편의 작은 반도 123만 명이 함께 기름 유출을 치웠던 곳, 351만 가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금을 내놓았던 곳, 1700만 명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모였던 그곳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의 지하 저장고에서
가난한 가족의 보호 속에 목숨을 건졌던 제 아버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35년의 연구 끝에 한국은 인류가 반드시 연구하고 배워야 할 무언가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요. 세계는 지금 그 공동체 정신과 타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태도, 위기 앞에서 단결하는 본능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를 여전히 간직해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장들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35년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생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가 아닙니다. 한국은 한국입니다. 독특하고 특별하며 인류에게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르클레르 교수는 35년의 연구 끝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쳤던 그 수많은 순간들, 그것은 어쩌면 계산된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새겨진 본능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당신이 사람이니까요 라는 그 농부의 한마디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우리만이 가진 이 특별한 공동체 DNA를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가장 따뜻한 기억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